2025년 11월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추방한 것을 후회한다. 미국 언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9월 4일 조지아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 그리고 추방 사건. 분명 그의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트럼프 언행 뒤에는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으로 무너져가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 생계를 맡긴 노동자들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된 뒤 배터리 공장은 순식간에 망가졌고 공장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본인 정책으로 재발의 도끼를 찍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인이 추방되자 절망에 빠진 미국 노동자들. 2025년 11월 지금 LG 기술자들은 결국 그들을 절망에서 구해냈습니다. 한국 LG 직원들이 구해준 미국 배터리 공장의 진실.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한 소녀의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새벽 5시. 조지아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저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며 조수석에 놓인 아버지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주 마지막 인슐린 주사가 들어있었어요. 당뇨병이 심한 아버지의 다음 주 약값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죠. 제 이름은 소피아, 25살입니다. 엘라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젊다고 말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늙어버렸습니다. 16살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부터 말이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동생의 학비 납부 기한이 코앞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쓰러지셨어요.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고 시력도 점점 나빠졌죠.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어요. 고등학교는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졸업장보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20살 생일이 되던 날 마을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임금도 괜찮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대기실에는 저처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학력란이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 첫날, 저는 공장 입구에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현대와 LG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동료가 옆에서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은 공장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요?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먼 나라겠거니 생각했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공장이든 월급만 제때 나오면 됐으니까요. 저는 현장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부품을 나르고 라인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약값, 동생의 학비, 밀린 전기세, 렌트비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2024년 초여름 공장이 정식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용접 장비, 날카롭게 부딪히는 금속 소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제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거든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을 샀고 동생에게 새 신발을 사줬죠. 냉장고에도 음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동 초기부터 공장에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라인이 자주 멈췄고 장비 사고가 반복됐죠. 어느 날은 용접 구간에서 불꽃이 튀어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정밀한 배터리 조립은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같은 미국 근로자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였어요. 불량률이 점점 올라갔고 생산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관리자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휴게실 뒤편에서 관리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이렇게 불량이 많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다른 관리자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압박이 심해. 이대로면 정말 문제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요? 그럼 저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죠. 그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죠. 약이 떨어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비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죠. 공장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지금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출근하며 기도할 뿐이었죠. 공장이 멈추면 제 인생도 멈춥니다. 아버지의 약도 끊기고 동생의 학교도 포기해야 하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이 공장이 살아남기를 말이죠. 공장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그 무너짐을 목격했어요. 조립 라인에서는 오류가 끊이지 않았고 장비는 수시로 멈춰섰죠.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3번째 구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배터리셀 조립 과정에서 전기 스파크가 튄 거였어요.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죠.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그날 라인은 6시간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술 책임자가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미국인 근로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배터리 제조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필요했고 온도와 압력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전체 제품이 불량이 됐죠. 불량률은 7%를 넘어섰습니다. 업계 기준으로는 재앙 수준이었어요. 생산된 배터리 100개 중 7개가 쓸모없다는 뜻이었죠. 본사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관리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휴게 시간마다 동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수군댔습니다.
누군가는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예약이 다음 주로 잡혀 있었고, 동생의 학비 납부 기한이 코앞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온 임원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돌아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리자들과의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죠.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어요. 이 상태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한 달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장 폐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이요? 단 한 달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트럭 안에서 저는 핸들을 움켜쥔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마을 전체가 죽습니다. 수백 가구가 생계를 잃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먼저 무너질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동생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언니, 오늘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당뇨 수치가 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됐고 한 달치가 $300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제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이 공장을 살려주길, 우리 가족을 구해주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희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본사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긴급 파견한다는 거였어요.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온다고 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 먼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고요? 동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들도 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봤을 뿐 어떤 곳인지도 몰랐죠. 그들이 정말 이 무너져가는 공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장 입구를 지날 때마다 혹시 오늘 도착하는 건 아닐까 두리번거렸죠. 밤에는 침대에 누워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모든 걸 고쳐주는 모습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사고는 계속 발생했고 불량률은 더 올라갔어요. 관리자들은 이제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망이 공기처럼 공장 전체를 뒤덮었죠. 저는 그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공장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닿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희망이 올 거라고 말이죠. 2025년 초봄,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출근길에 올랐어요. 트럭 안은 냉기로 가득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리라고 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많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 한 명을 붙잡고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대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온 거예요? 저는 서둘러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장으로 향하는 길, 낯선 얼굴들이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300여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도면을 펼쳐놓고 동료들과 대화했고, 누군가는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아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죠. 그 모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했죠?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정말 이들이 이 무너져가는 공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빠르고 정확했죠. 장비를 다루는 손길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누군가는 그들이 며칠이나 여기 있을 거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정말 문제를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것이고, 저는 일자리를 잃겠죠. 아버지의 약을 살 수 없게 되고, 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다면요? 공장이 다시 살아난다면요? 저는 계속 일할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도 치료받을 수 있고 동생도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 거예요. 그들은 4명씩 팀을 이뤄 각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고 경보음이 울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조립구역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기술자가 정밀 계측기를 들고 배터리 셀의 두께를 재고 있었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옆에서 다른 기술자는 용접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관리자들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틀 만에 불량률이 3%로 떨어졌다고. 한국 기술자들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3%요? 일주일 전만 해도 7%가 넘었는데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트럭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살 수 있는 걸까요? 이 공장이 우리 가족이요? 집에 도착하자 동생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응,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었어요.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낯선 땅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 공장을 고치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누구에게 닿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요. 그 후 일주일 공장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량률이 0.6%까지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7%를 넘었던 수치가요. 저는 게시판에 붙은 품질 보고서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문제가 생긴 장비 앞에서 한국 기술자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중 한 명이 공구를 들고 장비 내부로 들어갔죠. 좁은 공간 속에서 몸을 비틀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장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개월 걸릴 줄 알았던 안정화 작업을 일주일 만에 끝내다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이 해냈어요. 정말로 무너져가던 공장을 살려낸 겁니다. 그들은 미국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배터리 셀을 다룰 때의 각도, 용접 온도 조절법까지 아낌없이 나눴어요. 미국 동료들은 처음엔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지만 곧 그들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당이 붙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약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약국에 들러 아버지의 인슐린을 샀습니다. 2달치를 한꺼번에 구입했어요. 집에 돌아가 약봉지를 건넸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동생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사준 새 참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동생이 고개를 돌리더니 환하게 웃었죠.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처음으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우유, 계란, 고기, 채소까지. 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공장은 살아났고 우리 가족도 살아났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트럭 안에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공장 정문을 지나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현대와 LG. 그 이름 뒤에 수백 명의 얼굴이, 땀 흘리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요. 그들이 살려준 이 공장을 저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으셨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에는 좋은 점수가 가득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줬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9월 4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였죠.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검은색 밴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공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방탄조끼를 입고 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죠. 가슴에는 IC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비켜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장을 살린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요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무표정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 기술자들을 압송했죠. 한 분 한 분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 복도에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그저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17명. 한국 기술자 전원이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동료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관리자들은 급하게 전화를 걸며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밴들이 하나둘씩 공장을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그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를 살렸을 뿐인데요. 마지막 밴이 떠나고 공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기계들이 보였죠. 관리자 한 명이 저를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휴게실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합법적으로 왔다고 들었어요. 회사가 초청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죠? 오후가 되자 공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구역은 아무도 손댈 수 없었어요. 미국 근로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밀한 조정은 할 수 없었죠. 기계 하나가 오류를 일으켰고 곧 다른 라인까지 멈췄습니다. 저는 멈춰선 기계들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아니, 시작보다 더 나쁜 상황이죠. 이제는 희망조차 없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다시 끝났다고요?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이 끌려갔다고요?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죠.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꽉 껴안았죠. 동생은 당황하며 제 등을 토닥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방이 지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들을 지키지 못해서요. 감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보내서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공장은 지옥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출근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라인의 핵심 장비가 다운된 거였어요. 기술자들이 달려갔지만 손댈 수 없었죠. 한국 기술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정밀 장비였으니까요. 점심때쯤 두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조립구역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었어요.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었죠. 구급차가 왔고 라인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불량률은 12%로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전 0.6%였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관리자들은 패닉 상태였죠. 이대로는 안 돼. 본사에 연락해. 누가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불가능해. 저는 멈춰선 기계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생명처럼 돌아가던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산 일정이 석 달에서 4달 지연될 거라고 했어요.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했죠. 관리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장 폐쇄 이야기가 다시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면접을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휴게실에서 관리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한치도 못 나가. 이제 어떻게 하지? 본사에서도 답이 없대. 미국 정부하고 협상 중이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상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근길, 저는 약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약이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죠? 월급이 나올까요? 공장이 이 상태로 가동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약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죠. 소피야, 괜찮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동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보니 학비 고지서였어요. 언니 이거. 저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달 납부 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걱정 마. 언니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떡해요? 공장은 무너지고 있고 월급이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구금 시설에 갇혀 있다고 들었어요. 범죄자도 아닌 그들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또 절망 속으로 돌아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계속 무너졌어요. 기계는 고장났고 사고는 반복됐죠. 불량률은 더 올라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할 게 없었어요. 라인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한 센티미터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7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끌려간 지 일주일째였어요. 그동안 공장은 단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진전은 없어 보였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공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석방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뛰어갔습니다. 관리자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풀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연락 받았어. 307명 전원 석방된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울었어요.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서로 껴안았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국으로 귀국한대. 전 세계로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귀국이요? 여기로 안 돌아온다고요? 왜요? 왜 다시 안 와요?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됐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석방됐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틀 후 공항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출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트럭을 몰며 눈물을 흘렸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 지역 주민들, 기자들까지 모두가 한국 기술자들을 보러 온 거였어요. 보안구역 밖에서 저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피곤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환호성이 울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흔들었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죠. 저는 그중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그분이었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누구에게 고마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운 건지,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건지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일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트럭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없는 공장을 상상했어요. 다시 멈춰설 기계들을, 올라갈 불량률을, 무너질 우리 가족을 떠올렸죠. 당신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정말 끝이에요.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희망이 떠났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11월 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당에 모였습니다. 관리자가 단상에 올라갔죠.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나쁜 소식일까요? 공장 폐쇄 통보일까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정식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신속 발급 절차가 마련됐고 장기 기술 협력이 약속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옆 사람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아온다고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본사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료들도 함께 울고 웃었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다시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었어요. 며칠 후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환송이 아니라 환영이었죠. 게이트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손을 흔들며 걸어왔어요. 어떤 분은 엄지를 치켜 세웠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죠. 저는 그분과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공항에서 봤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수만으로 충분했어요. 고마움이, 미안함이, 희망이 모두 전해졌죠. 공장으로 돌아온 한국 기술자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멈춰있던 장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주일 만에 불량률이 다시 떨어졌죠. 한 달 후 공장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나아졌어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됐고 기술 교류가 활발해졌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처럼 돌아가는 기계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병원 검진도 받으셨죠. 동생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덕분에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요. 공장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서 제 일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요. 한 나라의 전문성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도움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국 기술자분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눠요. 말은 여전히 잘 통하지 않지만 미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공장이, 이 일이, 이 순간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준 모든 분들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